네, 오늘 주식시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을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봐야 되겠죠. MTN 김종규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에 대한 실적, 그 기대감 정말 낮아졌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실적이 나올 때마다 증시는 요동입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 증시에 좀 요인을 줄 만한 어떤 변수들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그리고 이 기업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악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은 남아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더 생기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용 리스크까지 만약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이 좀 더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스페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페인 국제 10년물 흐름을 보시면 한 2%가량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2010년도에는 4%, 2011년에는 5%대, 그리고 2012년에는 6%대로 점점 평균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최근에 많이 내려와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단기채를 중심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 2%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만 2년물은 5%의 급등을 나타내는 등 다시 한번 단기 금리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이라든지 안전책이 빠르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런 신용 리스크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조금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ETF 시장,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쉐어즈 스페인 ETF 시장은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박스 고점이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빠르게 박스 하단까지 하락한 상황이어서 박스 하단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에 살펴봐야 될 것은 뭐 기존에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이 조금도 보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모기지 디폴트 금액이라든지 주택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 국채와 지방채를 살펴보게 되면 둘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채는 안정 찾아가고 있는데 네. 지방채는 여전히 높은 그런 이 리스크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한 지방정부발 위험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 스페인은 국채뿐만 아니라 지방채 만기 스케줄도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계속 우려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스페인 국채 만기 스케줄은 계속 3개월마다 돌아오는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10월 달에 물량을 잘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3개월마다 계속 돌아오는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선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요. 예. 또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스페인 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 빠른 성장과 함께 유로존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폐 자산 부채, 화폐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이 과거 이제 세계 경제는 이런 인플레를 통해서 고성장과 인플레를 통해서 많은 과단 부채를 좀 많이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이번엔 부채량이 워낙 많고 또 워낙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내년에도 1,000억 원이 넘는 1,000억 유로가 넘는 이 국채 만기가 돌아오게 되고요. 그 스페인이나 몇몇 유럽 국가들 보면 왜 조상 덕분에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만큼 관광으로 인한 수입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것도 좀 줄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스페인의 2대 산업이라고 하면 최근에 가장 안 좋은 건설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 두 가지인데요. 이 관광 산업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 관광객 수의 흐름이라든지 예. 아니면 전반적인 이 관광객 수의 흐름들은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관광 산업은 좋지만 실업률은 조금 더 줄지 않는 모습들. 결국은 관광업 자체가 좋아도 추가적인 고용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이고요. 스페인의 알짜 기업들은 해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설 산업이 아직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은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이제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표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완만합니다만 3주 연속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예. 레벨 자체에 대한 부담보다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담이 나타날 가능성. 그래서 이 방향성이 빠르게 꺾여야 되는데요. 꺾이지 않고 계속 위쪽으로 가면서 20을 돌파하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은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네. 10월 증시의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이슈 또 살펴볼게요.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이 애플의 신제품
관련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런 이유를 빌미로 삼아서 애플의 주가가 지난밤에 다시 3% 이상 밀려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이 애플과 관련한 이슈 살펴봤지만 IT 업황, IT 시장에 대한 흐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애플의 일간 차트 흐름을 보시면 정확하게 2시 구간 네. 산호세에서 관련된 신제품들이 발표한 그 순간부터 애플 주가가 빠졌습니다. 예. 결국은 여러 가지 호재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시장의 루머 이상의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 애플 아이패드 미니 16기가짜리 와이파이 버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잘 안 팔리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패드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호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팔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잘 팔릴 것 같긴 한데 과거와만큼 그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애플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2년간의 이벤트 흐름 이후에 이때 한번 2012년도 봄에 굉장히 강했던 이 시장 흐름 한 번을 제외한다면 모두 이벤트 이후로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즉 실적 발표라든지 네. 신제품 발표와 같은 이벤트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강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저 세모 표시된 것이 이벤트가 있었던 곳을 체크를 한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 탄력이 줄어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이상 신제품이 없다라는 점. 네. 그리고 향후 이제 애플의 수익성, 하드웨어 수익성이 최근에 계속 위협받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태블릿 시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기기에 불과한 태블릿 시장의 성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빨라지지 않을 것이고 2014년 정도나 되어야 태블릿 시장의 본격적인 흐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앱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거든요. 장벽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인터넷 표준들이 다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각각의 인터넷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API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2014년 정도 되게 되면 HTML이라고 하는 HTML5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로 모든 인터넷이 통일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이런 것들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서로 다 상호 간의 교류가 가능해지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온다면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좀 더 발을 넓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들이 마련될 것이고 예. 그 정도가 된다면 이 터치 디스플레이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지금보다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태블릿에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시각들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재료 중에 하나가 윈도우 8과 관련된 기대감. 예. 오늘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4분기 모바일 디램 괜찮을 거다. 특히 PC 시장도 괜찮아질 건데 윈도우 8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릴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해당 주가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주가 흐름은 처참할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윈도우 8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지 않고 있고 대표적인 컴퓨터 하드웨어 업체인 이 휴레패커드라든지 델 컴퓨터 같은 종목군들의 주가가 9년 내 최저점, 4년 내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왜 국내 애널리스트와 국내 하이닉스만 향후 기대를 PC 시장을 하는지. 좋게 보고 있는지 저는 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의 단독 시각 그리고 국내 애널리스트의 시각보단 해외 쪽의 시각이 좀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윈도우 RT 같은 제품들은 계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윈도우 8 관련된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모멘텀이 무너지게 되면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무너지게 되면 IT 종목군들의 갈 곳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네. 그 일종의 이 수익을 노린 수익률 게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기 이전까지 쉽게 빠지진 않겠습니다만 기관들의 시각이 변하게 되면 외국인 매물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극동아시아 쪽에 굉장히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대만 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보다 대만 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더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IT 벤더 시장이 바로 대만 시장인데요. 대만 시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시각은 IT 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 이제 국내 시각만 가지고 좋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건 좀 어렵고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IT 대형주들이 이제 글로벌 종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시각으로 봤을 때 IT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가운데서는 시장이 조정을 보이니까 방어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연출이 됐고요. 속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나로호 기립 오후 5시로 연기됐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로호 관련해서도 또 주식시장에서 또 등락을 오가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투자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나로 관련된 종목은 없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일부러 만들어낸 것에 네, 불구하고요. 엮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이제 머니게임 종목들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실제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오를 때마다 전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중요한 건 나로의 성공 가능성. 아직까지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거든요. 물론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굉장히 말이 많아지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로와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내일 장중에 또 흐름이 있다면 네. 좀 더 자세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종목 좀 봐야 될 텐데 업종 하나 꼽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던 것이 통신업종, 음식료 업종 이런 것들입니다. 경기 방어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들인데 이제는 방어주의 성격보다는 다른 것을 좀 보자라는 지적을 여러 번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한 시각 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오늘 빈거래가 9.4% 뛰어 올랐고요. 악재가 터진 그 라면 스프 발암물질 발견 이 이슈 들으셨죠? 이런 것이 있었던 농심마저도 3.9% 뛰어 올랐습니다. 이거 단순히 원화 강세의 수혜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상승의 의미를 어느 쪽에 좀 둬야 되겠습니까? 원화 강세 수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네. 그리고 외국인들 매물이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을 종목군들만 골라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률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환율 쪽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환율은 제가 보기에 여기서 더 아래로 강하게 내려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준비된 그림에서 최근 외국인 증권 투자 수지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와봐야 증권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달러 공급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상수지 4분기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달러의 공급 측면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캐리 트레이드 지수, 결국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낮은 금리의 자금들이 높은 금리 쪽으로 투자의 자금을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동안 이렇게 높았던 것은 유로나 미국 쪽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국내는 평활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금리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 조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언급드렸습니까? 스페인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유로존에 내려갔던 금리들이 다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고 네. 국내 금리도 올라가는 속도가 제한적이라면 캐리 조건도 추가적으로 좋아질 만한 여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전반적인 움직임, 특히 달러의 수요 공급과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러의 과공급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시아로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들 국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당 상황이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국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든지 뭐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경기의 흐름, 3분기 GDP가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라면 국내 경제 지표로 인한 추가적인 원화 강세 요인도 제한적이고요. 또 기준금리는 더 내리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낮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국내로 유인할 만한 요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화 강세로 인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예. 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곡물 가격 움직임인데 이 곡물 가격의 최근에 상승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 곡물의 수요 대비 재고 비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남반구의 작황이 만약에 하반기에 좋지 않다면 결국 곡물 가격은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원화 효과와 원재료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음식료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 논리는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음식료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환율 효과, 그다음 음식료 가격, 또 곡물 가격이 지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기관들의 일부 수급에 쏠림 현상,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에게 네. 수혜를 주는 것이 지금 과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음식료주 가운데 몇몇 종목들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종목들에 대한 시각은 여전하십니까?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중국 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제 오를 거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 가격의 상승, 따라서 라이신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면 중국의 수익이 좋아지면서 좀 더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네. 좋게 보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는 그전에 언급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억제가 없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렸던 종목이 메일유업인데 메일유업도 급락 이후에 금방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빙그레와 함께 해외 진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너무 넓혀 나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얼마 전에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쪽지를 받은 것 중에 음식료주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정말 중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서 주가가 이렇게나 올랐다. 빙그레의 바나나 우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중국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이다. 그래서 빙그레도 잘 봐라라는 내용의 얘기가 돌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확대되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메로나 같은 것들이 브라질 시장에서 남방구 지금 여름이니까 잘 팔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빙그레는 저도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제품 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제품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환율 변동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빙그레에 대해서는 저는 중립 이상의 시각을 좀 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렵다. 네, 음식료주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메일유업과 CJ제일제당, 하이트진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분석을 마치겠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정된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 오시죠. 내일장을 위한 준비는 중국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중국의 PMI 지수가 나왔죠. 10월에 잠정치가 나왔는데 기준선 50은 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개선된 흐름.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중국의 경기 지표,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도 꽤 괜찮은 성적을 내놨기 때문에 중국 경기도 이제 회복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진짜 그렇게 믿어도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함께 오늘의 MTN 상상클럽 윤호전 전문가의 말씀도 함께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은 중국에 대한 부분들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먼저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표상만 놓고 보면은 최근 들어서 나온 지표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진짜 이 지표와의 흐름이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지 점검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네, 일단 이번에 나온 지표는 서베이 지표인데요. 서베이 지표 쪽에서 일단 좋아지고 있는 흐름은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네. 실제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이나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중국 전망치를 살펴봤을 때 그렇게 좋은 뉴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지표라고 확인하고 있고요. 네. 특히 어제 이제 산업재 관련된 종목 캐터필러를 말씀드렸다면 오늘 이제 듀폰 같은 경우가 실적 부진 이유 그리고 전망의 부진 이유를 모두 중국 수요 부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이제 글로벌 제조업의 최대 리스크는 중국 로컬 기업들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네. 시장에서 자리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살펴볼 만한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산업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2차 산업의 회복은 굉장히 더딘 양상이고 최근 3차 산업 쪽에서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 운수창고 업종 중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철도 정도의 증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고정자산 투자에 아주 급격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부동산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데 이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살펴보실 것은 이제 소비 쪽인데요. 그나마 이제 소비 쪽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소비 심리도 여전히 백선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질 소매 판매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단기적으로는 소비 쪽에서 계속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물가인데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 중국 물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4분기에는 작년에 워낙 높았던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제 이번에 발표되는 그 전체적인 움직임들은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연율 기준으로 보면 4분기부터는 서서히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늘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M2 증가율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대로 시진핑 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집중되지 않는다면 아마 이제 중국 관련 기대감은 조금은 뒤로 늦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마지막 실물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수출과 산업 생산 지표를 보면 중공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표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하향 쪽이에요. 그래서 신규 주문 지수도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 중국에서 있는 대부분의 이 글로벌 기업들이 4분기 전망까지는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만큼 4분기 내 회복은 힘들다라는 관점. 그럼 1분기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진핑 정부의 청사진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종목군들의 좀 시각을 우리가 나누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강해서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뭐 화장품주라든지 음식료주 쪽에서 중국 모멘텀을 타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들 종목에 대한 매매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이 종목들이 언제쯤 꺾이는지 일종의 시그널 지표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길게 보면 어떤 종목군들이 좋으냐 이 부분인데요. 결국은 길게 보시면 중국의 서부 대개발을 통해서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철도 개발을 통한 예. 이 교통량을 뚫고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아마 발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장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운신료 쪽이지만 중장기 쪽으로 보게 되면 소재나 산업재 쪽이다. 소재 쪽은 중국 수요 확인을 거쳐서 호남석유나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산업재 쪽을 본다면 뭐 두산인프라라든지 LS탄전 그리고 BHI, 두산중공 같은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기보단 좀 더 긴 긴 시각으로 흐름에서. 보시는 게 좋지 예.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 그리고 중국 경기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최근 들어서 나온 지표들의 성적을 보면 정말 괜찮은데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왜 중국의 국경절, 중추절 뭐 있었을 때 말입니다. 국내 백화점 가보면 정말 중국인들 대거 몰려와서 정말 지갑을 열고 화장품이며 옷이며 다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을 포착했는데 소비도 화끈하구나 싶었지만 그렇게 경기 회복의 속도는 더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요. 윤호정 전문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만한 뭐 이슈라던가 변수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슈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은 당대회를 앞두고 권력 이양이 앞서가지고 네. 이제 과연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을 얼마나 팽창을 시킬 것이냐가 이제 시장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간 중국이 했던 행동에 의하면은 일단은 미세 정책 수준으로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앞서 이제 김종효 애널리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동안 성장 정책을 지금 국가 차원의 어떤 성장 정책 그리고 양적인 성장을 표방했다면은 이제는 개개인 간의 소득 불균형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GDP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내수 부양과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소비 부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1월 8일 날 이제 당대회 하면서 네. 시진핑의 이제 정권 이양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이제 취임을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년 봄 취임 이후에나 어떤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네. 미세 정책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해서 뭐 투자할 만한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 없나 좀 체크해 주세요. 앞서서 김종희 애널리스트께서는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뭐 음식료, 화장품, 또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뭐 점검을 해주셨는데 윤호준 전문가께서는 어떠하신지 혹시 여행주나 카지노주 이런 거는 어때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바운드 수요도 지금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50% 이상의 어떤 그 매출을 확보 더하기 위한 어떤 캐파가 증가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어떤 그 아시지만은 중국하고 일본의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어떤 국내 수요 증가도 좀 높아진 부분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주가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실적과 연동해서 좀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중국의 기본 정책이 어떤 그 양적 통화 완화를 부분이 아니라 어떤 미세 정책 그리고 어떤 내수 부양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등은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반등을 노리는 게 좋겠고 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음식료라든지 중국의 내수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아직 주가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을 일단은 두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국순당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국순당 같은 경우 최근에 캔막걸리를 출시를 하면서 아이싱이라는 걸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판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의 지금 막걸리 수출이 그동안 제한됐는데요. 유산균의 어떤 그 제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바꾸면서 내년 8월 달부터는 아니 내년 8월이 아니라 이제 올해 8월부터 법정이 바뀌면서 개도 기간을 걸친 이후에 내년 2월 1일부터는 수출길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막걸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상당히 중국인의 입맛을 당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대한 성장분을 본다면은 국순당에 대한 어떤 눌림목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일육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유제품이라든지 음식료업종이 주목을 받으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제가 보는 부분은 자회사, 특히 제로투세븐의 자회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제로투세븐의 중국의 성장성을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매장을 증가를 시키면서 지금 현재 155개의 매장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봤을 때 어떤 국내 매출 부분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을 위한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애널리스트께서는 과연 내일을 위한 전략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제와 유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미국 시장에서 오늘 S&P 500 종목군들의 등락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내린 종목 또한 9%로 화끈하게 내렸고요. 오른 종목도 8%대로 화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시장과 전혀 다른 점은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시도했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신고가 영역의 종목이 아닌 전적까지 빠진 종목군들 중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종목이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실적 충격은 아직도 이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내에서도 외국인 현물 매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펀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국 관련 펀드로 돈이 들어온다. 그런데 한국에선 주식 안 사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 관련 펀드로 돈이 들어오지만 한국은 사지 않고 있고 극동 증시인 대만 증시도 사지 않고 있고 최근에 뭐 필리핀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지역들 상대적으로 내수가 강한 지역의 주식만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런 시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 그 다음은 오늘 그 CNBC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부분도 직접 봤습니다만 엘린 그리스펀 전 의장을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엘린 그리스펀 의장은 피스컬 클립, 즉 재정 절벽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분의 시각은 미국 부자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시장에서 아무리 이제 별일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부자들은 조금 꺼리고 있다라는 거죠. 4분기의 투자를.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긴 관점에서의 투자는 부자들을 쫓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4분기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IT 종목 뭐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기관들이 빠져나갈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전저점 부근에 이제 놓여 있는 소재나 산업재 종목군들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일 종목의 반등이 나올 때도 너무 이제 연동해서 크게 보시기보단 긴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나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한 리바운딩 전략 정도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윤호정 전문가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점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주가가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제 오늘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밑에서 수급을 받치고 있습니다. 받치는 부분이 연기금하고 어떤 기관 쪽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투신권의 매도세와 함께 수급이 약간 꼬인 부분은 좀 우려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이미 지금 해외에서의 어떤 실적 부분으로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녹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120선과 200일선의 어떤 그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수렴의 구간에 있지만은 향후 계속 진행될 그 실적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마존하고 UPS 같은 경우에도 고용 부분을 늘린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의 뉴스가 또 초점이 맞춰지면은 시장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유럽에 대한 이슈도 스페인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그러니까 무디스와 S&P에 관련된 어떤 그 지방 정부의 그 등급 하향 이런 부분도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나왔고 악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움직임과 어떤 홍콩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단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과 낙폭이 심했던 종목군들,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동안 잘 갔던 종목군들이 위쪽에서 좀 흔들릴 가능성, 특히 코스닥 시장이 최근 며칠간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키웠는데요.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하면서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 물론 수급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쪽을 무조건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예.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도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3분기 GDP가 발표될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될 26일 부분 그리고 애플의 실적이 발표된 26일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대형주의 선별적인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을 위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MTN 김종혜 애널리스트, MTN 상상클럽 윤호정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